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공의 가장 큰 의미를 꼽자면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이 주도한 발사체라는 점이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성공에서 보듯 우주 산업은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이번 성공을 계기로 우리도 우주 강국으로 가는 길을 더 강하게 추진해야겠습니다. 조금 전 원로 배우 고 이순재 씨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잠시 뒤 발인이 예정돼 있습니다. 수많은 동료와 추모객들이 70년 배우 인생을 마감하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할 예정인데요. 잠시 뒤 현장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일에 맞춰 성공했습니다. 발사체가 제대로 날아오른 데 이어 실려있는 주탑재 위성의 첫 교신까지 마쳤습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죄송하다면서도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도 점하고 있어 체포 동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홍콩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큰 불이 나 적어도 36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됐습니다. 보수 공사 중이던 아파트 외벽 구조물을 타고 4개 동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엔진 점화. 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4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으로 밤에 발사된 누리호는 예상했던 시간보다 3분 짧은 18분 25초 동안 비행했습니다. 엔진 성능이 향상되면서 시간도 단축된 겁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4, 3, 2, 엔진 점화. 이륙. 맹음과 함께 누리호가 솟구칩니다. 엔진이 내뿜는 강력한 불꽃 때문에 마치 해가 뜬 것처럼 발사장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혜성처럼 우주로 뻗어나가는 누리호. 주변 공기 압력이 최대치로 높아지는 첫 고비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발사 2분 2초, 64.7km 지점에 도달하자 1단 로켓이 분리돼 떨어져 나갑니다. 2단 로켓에 불이 붙고 고도 200km를 돌파한 누리호는 위성 보호덮개인 페어링을 정상 분리했습니다. 2단 로켓이 떨어져 나갑니다. 비행 12분 21초, 3단 로켓의 힘으로 목표 고도인 600km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번 발사의 핵심 임무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큐브 위성 12기를 차례로 궤도에 올립니다. 민간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한 뒤 처음으로 탄생한 발사체, 그리고 첫 야간 발사. 탑재 위성도 3차 때 8기에서 이번에는 13기로 늘었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엔진 연소 성능이 높아지면서 총 비행 시간은 예상보다 3분 정도 줄어든 18분 25초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누리호는 대한민국 우주 발사체의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탑재 위성 13기를 모두 안정적으로 목표 궤도에 올려놓으면서 누리호의 임무 수행 능력도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배송 시대가 가까워졌습니다. 계속해서 권석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12분 21초 뒤 목표 궤도인 600km에 오르자 자세 안정화 과정을 거쳐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분리됩니다. 11년 주기로 강해지는 태양 활동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자기장과 오로라 등을 관측하는 위성입니다. 미세 중력 환경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바이오 캐비닛이라는 초소형 실험실도 담겨 있습니다. 이후 누리호는 작은 큐브 위성 12기를 20초 간격으로 2개씩 내보냈습니다. 지구 대기 관측과 해양 쓰레기 감시부터 임무를 마친 위성이 스스로 대기권에 재진입해 폐기되게 하는 장치까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우주를 향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우리가 인공위성 폐기와 충돌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우주검증 미션을 갖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3차 때와 비교해 큐브 위성의 개수와 중량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위성 사출 기술은 더욱 발전해서 이번에는 양방향으로 2개가 동시에 우주로 나갔습니다. 누리호의 정밀한 제어 능력과 안정성이 증명된 겁니다. 위성이 사출되고 30분 뒤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태양 전지판 전개가 정상적으로 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발사된 초소형 위성 12기는 위성별 교수신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상국과 추가 교신을 진행해 위성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누리호는 다양한 크기와 무게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실어나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외 위성을 수주해 발사하는 우주 배송 시장에 진출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깜깜한 밤이었죠. 날씨도 추웠습니다. 하지만 전남 고흥은 누리호 발사 순간을 직접 보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누리호에 실린 위성을 개발한 연구진들도 날아오르는 발사체를 보며 벅찬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현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새벽 1시 13분, 환한 불꽃이 까만 하늘 위로 솟아오릅니다. 섬광과 함께 힘차게 날아오른 누리호의 모습에 시민들은 있는 힘껏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시민들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누리호의 우주를 향한 네 번째 도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중에서 불이 갑자기 꺼졌다가 탁 다시 켜지면서 가는 게 분리되는 게 보여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발사 연기로 마음 졸인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누리호가 예정된 날짜에 날아오르자 가족과 함께 멋진 순간을 함께한 시민들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 30분 전에 취소돼가지고 아들 보여줄 수 있어서 더 좋아요. 발사 장면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감격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누리호 발사 성공을 향한 기도는 다른 곳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누리호는 각종 임무를 수행할 위성들을 싣고 우주로 향했는데요. 위성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들도 숨을 죽인 채 발사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가슴에 품었던 꿈이 이루어졌다며 연구진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우주로 제가 설계한 거 하나 보내보고 싶다는 게 꿈이었는데 꿈을 이렇게 일찍 이루게 될 줄 몰랐고 방금 전에 이제 사출됐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아직 별로 믿기지가 않고 개발진들 모두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위성 개발팀 모두의 이제 꿈과 낭만이 실려있는 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의 바람과 함께한 누리호의 첫 야간 발사가 성공하면서 시민들은 앞으로도 누리호가 우주 개발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누리호 대한민국 화이팅! YTN 윤태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역 최고령 배우로 활동하다가 향년 91살로 별세한 고 이순재 배우가 오늘 영면에 듭니다. 연결식에 이어 발인이 진행될 텐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있었던 연결식 현장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정보석 배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보석 배우와 이순재 배우 관계가 있죠.
예전에 시트콤인 지붕 뚫고 하이킥 여기에서 장인과 사위 관계로 함께 출연해서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정보석 배우가 이순재 배우를 인생의 참 스승이라고 표현하면서 존경심도 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순재 배우의 마지막 길에 유가족과 연예계 후배들이 함께 했습니다. 지금 정보석 배우가 연결식 사회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고인과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던 김영철 그리고 하지원 배우가 추모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연결식이 끝나고 발인이 엄수되고요. 장지는 이천 에덴 낙원입니다. 네, 지금 시민 분향소가 꾸려진 KBS 별관에서 별도의 연결식을 치르는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추가 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는 하지원 배우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하지원 배우 역시 이순재 배우와 인연이 있죠. 2012년 드라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고 하고요. 이순재 배우는 하지원 배우에 대해서 불평 없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좋은 평가를 했다고 하고, 하지원 배우는 생전에 이순재 배우에 대해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장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지만 추모사에는 스승이자 대선배였던 고인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원 배우가 슬픔을 억누르면서 추모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추가 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70년 가까이 연기 인생을 걸어온 고 이순재 배우의 금관 문화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었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사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배우가 금관 문화훈장을 받는 건 2021년 윤여정 배우와 2022년 이정재 배우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생 연기를 해도 모자라는 데가 있다. 예술이란 영원한 미완성이라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후배들에게 강조했던 고 이순재 배우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발인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홍콩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큰 불이 나 최소 36명이 숨지고 300명 가까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남성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체포된 사람들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홍콩 경찰이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과실치사 혐의로 남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조금 전에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14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완전히 꺼졌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큰 불길은 잡았지만 고층 아파트 여러 동에 한꺼번에 불이 번졌기 때문에 날이 밝아야 완전한 진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은 어제 오후 2시 50분쯤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에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사망자가 10여 명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인명피해 규모가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홍콩 행정수반인 존 리 행정장관 발표가 있었는데 소방관 1명을 포함해서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현재 2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소재 파악이 안 된 인원이 많은 데다가 최고 31층 건물에서 대피 못한 주민들도 있어서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숨진 소방관과 희생자 가족에게 위로를 표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촉구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는 2,000가구 규모로 4,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길이 전체 8개 동 가운데 7개 동으로 차례로 번지면서 주변 일대 도로가 통제됐고 특히 30층이 넘는 고층으로 번진 불길을 잡기가 어려웠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Besides, the temperature inside the buildings concerned are very high, so it's quite difficult for us to enter the building and go upstairs to conduct firefighting and rescue operation. 이 아파트 단지는 1년 넘게 대규모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구조물과 공사용 안전망을 타고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홍콩 당국은 경보 단계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격상했고 CNN 등은 최악의 화재 참사라며
생중계로 피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불이 났을 때 화재 경보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가슴 깊이 죄송하다면서도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동조했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3개월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에 가담했던 겁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 폐기하고 탄핵 심판에서 위증하는 등 한 전 총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총리에게 반대 취지의 발언 외에 구체적으로 계엄을 저지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파쇄를 두고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독자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건 위법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가슴 깊이 죄송하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사무치는 절망감을 느낀다고도 했는데 다만 계엄에 동의한 적 없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한 전 총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특검은 이번 구형이 앞으로 있을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2달 뒤 나올 재판부의 결정도 향후 내란 사건 판결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씨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건진 법사의 심부름으로 통일교가 건넨 샤넬 가방을 교환했다고 진술해달라고 측근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 최측근인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가 선물한 샤넬 가방을 직접 매장해서 교환한 인물입니다. 유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를 앞뒀을 당시 김건희 씨와 논의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김건희 씨가 했던 말을 증언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야기를 했으니 검찰 조사에서는 전 씨 심부름으로 샤넬 가방을 교환한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 씨는 전 씨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맞는 진술을 측근에게 요구한 걸로 보입니다. 이후 유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전 씨가 쇼핑백을 주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며 김 씨에게 전달된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측근인 유 전 행정관의 진술을 회유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다만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건넨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전 씨 측으로부터 받은 적도 본 적도 없고 김 씨와 상의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 측은 피고인과 증인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반대 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고 유 전 행정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증인 신문 절차를 모두 마친 재판부는 다음 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신문에 대한 재판 중계를 재판부에 신청했는데 김건희 씨 측은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의 수사 지연을 질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5월 15일 김 씨가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고 물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김 씨가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한 사실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씨의 수사 경과를 확인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씨의 청탁을 받고 검찰의 수사를 무마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던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감치 재집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감치 대상자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먼저 보호 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대법원이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중앙지법이 변협 등의 징계를 요구한 점을 언급한 겁니다. 이어 변호인들을 겨냥한 듯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하고 일단 한번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감치 재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던 만큼 집행 의지를 또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조치에 나섰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감치 선고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려났는데 인적 사항을 물어보길래 저희는 일단 얘기 안 했어요. 용모대로 지가 쓰겠다는 거예요. 몽타주를 글로 쓴 거지 가. 법무부는 일부 신원 정보가 빠졌더라도 법원 재판을 거쳐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입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지문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인상착의를 적은 법원 확인서나 사진 등을 토대로 감치가 가능해진 겁니다. 변호인들 징계 여부 결정을 위한 변호사협회의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변협 회장은 직권으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조사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지 살핀 뒤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범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정 내 소란 행위는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며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장한 검사들과 법정 모독으로 논란이 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을 겨냥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헌정 질서에 대해 부정행위라며 각 사안에 대해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청 내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가 거부되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지 불과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검사들이 일종의 집단 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역시도 헌정질서의 토대를 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다라고 보셔서 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이에 따른 감치 재판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은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인데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안 역시 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7시간여 만에 공개됐습니다.
그만큼 두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첫 지시이다 혹은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경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지시사항이 전달이 되었고 브리핑 지시가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검사들과 변호인들을 상대로 한 법무부 감찰과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순방 직후 곧바로 국내 현안을 언급하고 나선 건데 환율과 물가 안정화 등 나머지 주요 국내 과제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통령의 민낯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민간인 재판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인데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감찰 수사 지시를 내린 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퇴정한 이유는 재판부가 정당한 입증 기회 자체를 사실상 박탈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1인 1표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강행 의지는 확고합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는 정치개혁 약속 이행 여부를 놓고 공개석상에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시작은 화기애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신임 대표를 민주당 대표실로 초대한 정청래 대표는 웃음과 덕담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표가 운명 공동체를 언급하자 정 대표는 따로 또 같이라며 선을 그었고 정치개혁을 주제로는 신경전도 펼쳤습니다. 지난 2월 법여권 5개 정당이 합의하고 이재명 당시 대표가 서명까지 한 원탁 선언문을 손팻말로 들어올린 게 불씨가 됐습니다. 반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어제 저희 당을 예방해 주신 그 우상호 정무수석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약속한 당시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일종의 청구서를 내민 셈인데 정 대표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러면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집안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마무리된 시점, 이른바 정청래 룰로 불린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추진 의사를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큰 물줄기는 잡혔다고 보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중앙위원회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당원들이 1인 1표제에 반발하며 무효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잡음은 계속됐지만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 등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며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TF도 구성했는데 공개 우려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도 포함해 다음 주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각종 개혁 과제 완수 임무로 마음이 바쁩니다. 여기에 지방선거로 인한 최고위원 줄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1인 1표 논란, 우당인 조국혁신당과의 마찰까지 겹치면서 다소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넉넉히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장외 여론전으로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 1년이 다가오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도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영화 시사회에 장동혁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전 대통령의 건국 정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했다며 보수의 뿌리를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님의 탁월한
해안과 국의 결단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전통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되는데 일부 참석자는 부정선거에 왜 침묵하느냐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축사를 청한 이후에 장 대표는 이어 자신의 지역구가 속한 충남으로 향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때까지 싸우자고 재차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사법부가 완전히 망한다는 신호가 오고 있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인데 코앞으로 다가온 계엄 1년 메시지를 두고는 여전히 고심의 기류가 읽힙니다. 추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사과의 필요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영장이 발부됐는데 고개를 숙인다면 오히려 민주당 내란 프레임에 불을 붙이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 지도부가 여러 차례 계엄 관련 사과의 뜻을 밝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상 출당시켰는데 뭘 더 해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보수 정당이 맨날 이렇게 뿌리 내려서 죄송합니다. 저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의 머리를 굽힌 적이 없습니다. 결국 계엄 사과에 대한 고민은 여당에 공세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측면과 함께 핵심 지지층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가 큽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중도층 표심 잡기 역시 필수적인 만큼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엄 1년 직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정말 만만치가 않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을 고환율 불끄기에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구윤철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환율 안정의 조화를 위한 것이라며 환율 안정에 국민연금을 동원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수익 확대를 위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기금 규모는 1,322조 원, 이 가운데 해외 투자는 771조, 부동산 투자 등을 빼면 전체의 44%인 581조 원이 해외 주식과 채권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세계 세 번째 규모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넘고 보유 해외 자산도 외환 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외환시장 단일 주체 중에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금 규모가 앞으로 3,600조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 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뉴 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느 시점이 지나 달러를 팔아 원화로 바꿔야 하는 시점에서는 해외 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례적인 부총리의 환율 관련 기자간담회는 국민 노후 대비 목적인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잠재우고 외환시장 심리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대규모 손실이 국민 노후 자산에 직접적으로 전가가 되잖아요. 두 번째는 정권이 환율의 방패막이로 국민연금을 사용했다라는 인식이 이제 형성이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올리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법을 찾고 국민연금 활용은 변동성 위험을 줄이는 선에서 그치고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은금통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불안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채권 전문가 가운데 96%는 이번 달 기준금리도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현재 1.5%포인트인 한미 금리 차이가 더 벌어져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또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할 예정인데요. 올해 성장률을 0.9%에서 1%로, 내년 성장률은 1.6%에서 1.8%나 1.9%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10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가 연 4.24%로 9월보다 0.07%포인트 높았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서울 등 수도권에 2만 9천 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54만 명, 고지 세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D램 시장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가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를 인수하기로 한 가운데 두 회사가 오늘 기업 결합을 공식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김포에서 출발한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화물칸 문이 일부 열린 상태로 제주공항에 착륙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차츰 서쪽에서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오전 중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대부분 산간에는 1cm,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호남과 제주도는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4.9도, 대구는 4.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구 13도, 광주 12도, 부산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내려와서 내일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큰 추위가 없겠지만 밤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일을 맞춰 성공했습니다. 발사체가 제대로 날아오는 데 이어 실려있는 주탑재 위성의 첫 교신까지 마쳤습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죄송하다면서도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고위 수사 지연 의혹을 받는 오동훈 처장 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전현직 간부 5명을 기소했습니다. 현직 공수처장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건 지난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첫 사례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8만 명, 세액은 1,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급등세가 반영되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홍콩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큰 불이 나 최소 36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됐습니다. 보수 공사 중이던 아파트 외벽 구조물을 타고 4개 동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네, 주요 뉴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가 우주로 향하는 길 발사 때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4차 발사 역시 고비가 있긴 했습니다만 모든 과정이 가장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처음으로 발사 예정일에 쏘아 올려 성공을 거뒀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첫 야간 발사에 도전한 누리호의 발사 예정 시각은 0시 55분. 발사 10여 분 전 갑자기 센서 문제가 발견되면서 18분 뒤인 1시 13분으로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다시 시작된 발사 준비는 순조롭게 흘러갔고 누리호는 우주를 향해 힘차게 솟구쳤습니다. 엄베리컬 타워는 총 4개의 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암의 압력 센서가 그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그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누리호가 처음 정한 발사 예정일에 발사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21년 1차 발사 때는 발사 예정일에 발사했지만 3단 엔진이 조기 종료되면서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리지 못하고 최종 실패했습니다. 2022년 2차 발사 때는 1단 산화제 탱크의 레벨 센서 오작동과 기상 악화로 발사일이 6일이나 미뤄졌고 3차 발사에서는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 간의 통신 이상으로 발사가 하루 연기된 바 있습니다. 첫 야간 발사, 첫 민간 주도 우주 발사체, 여기에 2배로 늘어난 중량까지 매번 도전을 늘려가던 누리호는 이번 4차 발사 성공으로 전체 발사 성공률이 75%로 높아졌습니다. 누리호는 내년에 5차 발사, 2027년에 6차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7차 발사를 위해 내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8차 이후부터는 매년 한 차례 이상 누리호를 발사할 계획이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YTN 양우영입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기술 자립도를 높였다는 성과를 넘어서 한국형 우주산업 생태계를 열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으로 이전된 발사체 기술이 꽃피우면 한국판 스페이스X도 그저 꿈이 아닐 겁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누리호. 200톤짜리 동체를 우주로 향하게 하는 건 1, 2, 3단에 있는 엔진 6개의 힘입니다.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든 순수 국산 엔진입니다. 엔진을 포함해 누리호에 들어가는 부품은 37만여 개, 우리 기업 300여 곳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4차 발사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대신해 제작과 조립을 총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체계 종합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총괄을 주관하고 발사 운영에 참여하여 역할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발사를 통해 엔진은 물론 터보펌프, 전자장비 등 우주 발사체의 모든 핵심 기술이 국내 기업들에 스며들어 기술 자산으로 축적됐습니다. 민간에도 우주 분야의 전문 인력이 양성됐고 생산 인프라도 확충돼 우주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겁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우주경제로 진입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민간이 자립할 수 있고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로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리호의 발사 신뢰도가 올라갔고요. 발사 서비스도 더 이제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우주에서의 이제 사업들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계기로 한국 우주 기술은 연구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우주 산업 생태계가 열리면서 한국판 스페이스X의 탄생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내일 수사를 공식 마무리합니다. 150일 동안의 과정을 김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20대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외압과 구명 로비까지. 최상병 특검은 지난 7월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가려졌던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특검은 국방부 조사 결과가 뒤집히기 시작한 2023년 7월 31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파고들었고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들 소환 조사에서 2년 전 VIP 경로서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경로 이후에 최혜병 사건 2차 보류 관련 지시도 있었습니까? 조사할 때 다 제가 아는 대로 다 진술했습니다.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것 말고는 수사 내내 압수수색과 자료 분석, 소환 조사에 매달린 최상병 특검은 활동 종료 한 달을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각되면서 뒤늦게나마 최상병 순직의 책임을 일부 확인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최상병 순직에 법적 책임 없다는 입장이실까요?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한 건 지난 11일. 이후 구치소 방문 조사까지 한 특검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조직적인 외압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모두 12명을 기소했습니다.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이때부터 대통령실 및 국방부 고위직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검은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 수사를 지연하거나 소속 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방치했다고 보고 전직 부장검사 2명과 오동훈 공수처장까지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처벌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은 여전히 미궁인데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소속 검사 고발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봐주기 의혹과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최상병 특검팀이 오동훈 공수처장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공수처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공수처 지휘부가 최상병 사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처장 등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약 11개월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찰청 등의 통보와 이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보좌할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혼란에 죄송스럽다며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어떻게든 말리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체포 동의안은 넉넉히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1심에 대한 항소 기한이 오늘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항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 냉장고 속 1,050원어치 과자들을 꺼내 먹었다가 벌금형을 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기억하시죠? 사건의 2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1심은 과자를 꺼낸 냉장고가 피고인이 들어갈 수 없는 사모 공간에 있다며 벌금 5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선고 결과를 두고 파장이 이어지자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 유예를 구형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은금통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불안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죠. 채권 전문가의 96%는 이번 달 기준금리도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현재 1.5%포인트인 한미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예상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8만 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늘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54만 명, 고지세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신규 공급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8만 명, 고지세액은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65%, 서울은 7.86% 상승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2만 3천 명, 세액은 511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는 5만 7천 명, 세액은 1,384억 원 늘었습니다. 개인 1인당 종부세 평균 세액은 160만 6천 원으로 15만 3천 원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만 8천 명으로 21%, 5만 9천 명 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세액은 8,253억 원으로 17.6% 늘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아크로 리버파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307만 원 뛰며 700만 원을 넘었고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원베일리 84제곱미터 소유자는 종부세로 984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올해 일부 아파트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63만 명으로 고지세액은 5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와 은행 가상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로 불황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가 자율적 사업 구조 개편에 처음으로 나섰습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정부는 사업 재편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나머지 기업들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업계 자율구조 개편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을 물적 분할하고 해당 분할 회사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구조적 과잉 문제로 지목된 나프타 분해 시설 NCC를 통폐합해 에틸렌 등의 생산량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합의로 100만 톤 규모의 NCC 생산량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화학업계가 지난 8월 약속한 목표의 3분의 1을 일단 해소하는 셈입니다. 두 회사는 이 같은 사업 재편 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즉각 승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산업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계획안이 사업재편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 사전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이제공은 국내 최대 생산 규모를 가진 여수와 울산 등 다른 석유화학단지로 넘어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연말까지 시한을 맞추지 못하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시한 연장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8월 석유화학업계 구조 재편 논의 이후 1호 구조조정이 나온 가운데 업계의 개편 움직임이 빨라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YTN 취재 과정에서 숨진 직원이 생전 대리점 대표에게 수차례 폭행당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대표 측은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단이라며 죽음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다른 남성의 얼굴을 때립니다. 잠시 밖에 나갔다가 온 뒤에도 손과 발을 이용한 폭행이 계속됩니다.
지난 2023년 목포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로 8분 남짓한 시간 동안 60번 넘게 손찌검과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44살 박성범 씨가 생전에 일하던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 A씨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입니다. 항상 너무 맞다 보면 저항할 능력이 없잖아요. 막 동영상 얼굴을 봤는데 눈빛이 공허해요. 되게 체념한 듯한 눈빛으로 가만히 때리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대표와 직원 사이로 10년 넘게 함께 일했는데 주변에선 그동안 여러 차례 대표의 폭행이 반복됐다고 증언합니다. 최근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나오라고 합니다. 그냥 뭐 춤춰봐, 노래해봐, 뭐라도 좀 어영부영하면 그냥 폭행. YTN 취재진이 확보한 진단서를 보면 박 씨는 2021년엔 눈 주변 뼈가 부러졌던 걸로 확인됩니다. 네, 그 얼굴 안아 골절되고 누구랑 때렸는데 그래서 그건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리점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매장에서도 폭행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폭언이나 이제 뭐 폭행하는 것도 있었고 빵을 때렸어요. 빵을 쌍욕을 해가면서 벽에 이제 손으로 벽을 밀친 다음에 대표 A씨 측은 숨진 박 씨에 대한 폭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박 씨가 A씨를 속이고 업체에 피해를 준 게 발단이라고 말합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지인 2명과 함께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처럼 꾸며 A씨 업체로부터 수수료 1,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A씨는 이후에도 박 씨의 횡령 사건이 반복돼 월급의 일부를 떼 횡령금을 갚는다는 각서까지 받아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폭행이 상습적이지도 않았고 박 씨 죽음과 상관도 없다는 입장인데 유족 측은 박 씨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것으로 보여 자발적으로 각서를 썼는지도 의문이고 추가 횡령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합니다. 또 무엇보다 어떤 것도 폭행과 괴롭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0년 넘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를 많이 당했을 거다. 수시로 폭행이 일어나고 자기의 기분만 나쁘면 이제 동생한테 윽박 지르고 욕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찰은 유족 등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폭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어린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이의 친모와 계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20대 친모와 30대 사실혼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만으로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3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딸이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두 분 다 자택 내에 계셨고 신고는 어머니가 하셨고요. 아이는 파랗게 질린 얼굴에 입가엔 음식물이 묻은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병원 측은 아이 몸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시신 부검에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아이가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로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하고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두 사람은 아이 몸의 상처는 키우는 개에게 긁힌 자국일 뿐 학대는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사망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시신이 담긴 가방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체포된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국내 폭력 조직에서 활동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숨진 남성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3일 오후 베트남 호찌민 주택가에 놓인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현지 경찰은 천막을 치고 커다란 파란색 가방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경찰 수색 결과 가방 안에서 발견된 건 한국인 남성 시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한국인 2명을 용의자로 붙잡았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시신 발견 당시
가방 주변에 있던 남성 2명이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용의자 가운데 1명이 국내 폭력 조직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한국인 남성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5살 남성 홍모 씨가 경북 폭력조직 소속으로 경북경찰청 관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다만 대구 지역의 유명 조직인 월배파 소속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가방 속에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온라인 사기, 스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베트남 현지 경찰은 체포한 홍 씨와 공범 24살 조모 씨를 상대로 남성이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2명에 대한 송환 협의를 마치는 대로 한국 담당 수사팀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공부 애플리케이션이죠. 파트타임 스터디 운영사의 파산 신청으로 수험생들 돈이 묶이는 피해가 속출한다는 YTN 단독 보도와 관련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민신문고로 파트타임 스터디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스터디워크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앱은 보증금을 넣고 목표 공부 시간을 채우면 상금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사가 지난 24일에 돌연 파산 신청 사실을 홈페이지에 알렸고요. 지금까지 피해자는 1,8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외출 제한 명령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재택 감독 장치를 파손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조두순 측 변호인은 무단 외출에 대한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치료 감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정도와 나이, 건강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범행을 일부 부인했고 재택 감독 장치 파손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 근처에서 주 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머무르고 있었고 경찰은 총격범을 체포해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 사건 경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이곳 시각은 오후 4시 41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시간쯤 전에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YTN 워싱턴 지국이 있는 이곳 프레스 빌딩과도 걸어서 5분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앞서 총격 사건으로 주 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입었고 중태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CNN은 조금 전 총격을 당한 웨스트버지니아 주 방위군 대원 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망한 2명의 주방위군 대원은 피격 전에 용의자와 총격을 주고받았고 이후 용의자도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워싱턴 DC 경찰은 X에 올린 글에서 현장은 확보가 됐고 용의자 1명이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백악관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죠. 네, 사건 직후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 백악관은 비극적인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어제 플로리다로 이동해 현재 머무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이 주 방위군을 총으로 쏜 짐승들은 모두 중태에 빠졌고 현재 각각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총격범들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매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 방위군과 군인, 법 집행기관은 진정 위대한 사람들이라며 자신은 이들과 함께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를 척결하겠다며 지난 8월부터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배치해 현재 2,000명이 넘는 주 방위군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이 CNN은 주 방위군 병력이 최소 오는 2월까지 워싱턴에 계속 배치될 거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워싱턴 DC 시 정부는 최근 주 방위군 투입이 자치권을 훼손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됐고 지난 20일 연방지방법원은 주방위군 배치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이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이 됐고 이 워싱턴 DC 경찰과 사법당국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번 총격 사건의 동기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만 흐린 상태지만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비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오전 중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진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 그리고 우박까지 동반되면서 매우 요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서해상에서 남북으로 길게 뻗은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서부 지역에 5에서 20mm, 남부와 제주도에 5mm의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간에선 눈이 내리는 가운데 강원 산간엔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호남과 제주도는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 오후에는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4.9도, 대구 4.3도, 광주는 5.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10도, 광주 12도, 부산은 16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큰 추위가 없겠지만 밤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